나는 늘 내 얼굴을 먼저 숨기고 들어가는 사람이었다. 한양 외곽, 곡물과 문서를 다루는 상단 집안에 들어온 뒤로는 더 그랬다. 남편 최문서는 착한 사람이었다. 착하다는 말은 결국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싸움을 싫어했고 시끄러운 소리를 피했고 그 피하는 습관이 집안의 틈을 더 크게 벌린다는 사실을 끝까지 모르거나 모른 척했다. 이 집의 실권은 윤씨 대부인에게 있었다. 정확히는 윤씨 대부인이 실권을 쥐고 있다 믿는 데서 문제가 시작됐다. 전직 상단 주인의 부인이라는 이름은 집 안 어디에서나 통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대부인이라 불렀고 그 호칭은 그녀에게 권력의 착각을 매일 새로 공급했다. 착각이 오래되면 신념이 되고 신념이 굳어지면 사람을 짓누르는 법이다. 처음부터 그녀는 나를 며느리로 보지 않았다. 나는 상단의 손과 발 아니면 그녀의 불안을 눌러줄 모래주머니 같은 존재였다. 내가 조용히 움직이는 만큼 집이 돌아갔고 집이 돌아가는 만큼 그녀는 더 예민해졌다. 이상하지 않은가? 집이 잘 굴러갈수록 칭찬 대신 감시가 늘었다. 내 손끝이 빠르면 속임수를 쓰는 것 같다고 했고 내 말수가 적으면 뒤로 꿍꿍이가 있다고 했다. 내가 웃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했고 내가 웃으면 비웃는다고 했다. 내가 뭘 하든 죄가 되는 방식이었다. 나는 참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사실은 계산하는 사람이었다. 싸움은 순간의 승부가 아니라 판이 무너지는 방향을 읽는 일이라 믿었다. 그래서 윤씨 대부인이 던지는 사소한 트집 하나하나에 대꾸하지 않았다. 죽이 묽다, 장독대가 더럽다, 살림이 엉망이다. 그 말들은 결국 하나로 모였다. 너는 이 집에 자격이 없다. 윤씨 대부인의 트집은 살림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향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부터였다.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윤씨 대부인의 눈빛이 더 조급해졌고 말끝이 더 빨라졌고 밤마다 안채에서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상단의 장부를 정리하던 남편의 손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흔들림이 집안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냄새라는 걸 먼저 알아챘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계략은 언제나 내부의 욕심을 먹고 자란다. 그 욕심이 윤씨 대부인의 가슴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며칠 뒤 낯선 이름이 방 안을 떠돌았다. 설연화. 윤씨 대부인의 입에서 처음 그 이름이 나왔을 때 그녀는 마치 오래된 친척을 떠올리는 사람처럼 말했지만 눈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눈은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 이름을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묘하게 달콤했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말할 때만 저런 목소리를 낸다. 설연화가 집에 들어온 날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손님이 아니었다. 손님은 들어올 때 발자국이 남고 떠날 때 인사가 남는다. 그러나 이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집의 구조를 눈으로 베껴갔다. 어떤 방이 귀한지, 누가 약한지, 누가 결정권자인지, 누가 침묵하는지. 그녀는 사람을 보지 않고 틈을 봤다. 그리고 그 틈에 미소를 꽂아 넣었다. 윤씨 대부인은 그 미소를 호의로 착각했다. 남편은 더 조용해졌다. 그는 늘 그랬듯 중간에 서서 양쪽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달랜다는 건 누군가의 분노를 잠시 눕히는 일이 아니라 문제를 내일로 미루는 일일 뿐이었다. 미뤄둔 문제는
어느 날 이자가 붙어 돌아온다. 나는 그 이자가 하이라이트가 되어 터질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다. 더 움직이지 않았다. 더 참았다. 그날 밤 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두 가지를 동시에 세었다. 하나는 빨래줄에 걸린 옷의 개수였고 다른 하나는 설연화가 집 안에서 웃는 횟수였다. 웃음이 많다는 건 편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목표가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그녀의 웃음은 점점 짧아지고 점점 날카로워졌다. 윤씨 대부인의 표정은 그 웃음에 맞춰 점점 가벼워졌다. 가벼워지는 사람은 쉽게 넘어진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확실한 예감을 느꼈다. 내게 곧 죄가 씌워질 것이다. 이 집은 누군가를 밀어내야만 굴러가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었다. 윤씨 대부인은 나를 밀어내야 자신이 다시 중심에 선다고 믿었고 설연화는 누군가를 밀어내야 집의 문서와 돈에 손을 댈 수 있다고 믿었다. 남편은 그 사이에서 가장 흔한 선택을 할 것이다. 침묵. 책임을 미루는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은 나를 집 밖으로 밀어내는 문이 된다. 나는 그 문이 열리는 순간을 기다렸다. 억울해서가 아니다. 억울함은 소리로 해결되지 않는다. 판을 뒤집는 건 상대가 가장 방심한 순간에 증거를 손에 쥐는 일이다. 설연화가 무엇을 노리는지, 윤씨 대부인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남편이 어디까지 물러설지. 나는 그 끝을 보려 했다. 훗날 사람들은 내게 묻겠지. 왜 그때 바로 말하지 않았냐고. 왜 바로 막지 않았냐고.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그때 막았으면 그들은 더 교묘해졌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꼬리를 길게 만들게 해야 했다. 그래야 밟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꼬리가 길어지는 장면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그때 나는 몰랐다. 이 일이 집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누군가의 손에서 문서가 빠져나가고 누군가가 밤길을 넘어가고 결국 버스가 움직이며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왜 감옥까지 가게 되는지 그 연결이 내 삶을 통째로 꺾어버릴 줄은. 나는 아직 그날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말하게 될 것이다. 집안의 균형이 무너지는 데에는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일들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원래 그런 집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윤씨 대부인은 바로 그 지점을 노렸다. 대놓고 나를 몰아내는 대신 나를 점점 집에서 어색한 존재로 만드는 방식이었다. 설연화가 들어온 뒤 집안의 규칙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밥상에 앉는 자리, 장독대를 여는 순서, 장부를 만지는 시간. 전에는 내가 자연스럽게 하던 일들이 하나둘 설연화의 목처럼 굴러가기 시작했다. 윤씨 대부인은 그 변화를 배려라 불렀다. 하지만 배려는 늘 특정 방향으로만 흘렀다. 나를 비켜가면서. 나는 일부러 반응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눈치채지 못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대담해진다. 설연화는 집안 사람들의 동선을 외우기 시작했고 윤씨 대부인은 그걸 흐뭇하게 바라봤다. 그녀는 내가 아니라 설연화를 통해 다시 집을 장악하고 있다고 느끼는 듯했다. 문제는 그 장악이 실제 권력이 아니라 착각의 권력이라는 점이었다. 남편 최문선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그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어른 말씀을 따르자는 말로 상황을 덮었다. 그 말이 얼마나 편리한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판단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말. 그는 그 말 뒤에 숨어 있었다. 그 침묵이 쌓일수록 집안의 균열은 더 깊어졌다. 설연화는 아주 교묘했다. 윤씨 대부인 앞에서는 늘 고개를 낮췄고 나와 마주치면 지나치게 공손했다. 하지만 그 공손함 속에는 계산이 있었다. 사람은 진짜 공손할 때와 계산할 때 쓰는 공손함이 다르다. 계산의 공손함은 상대를 보지 않고 결과를 본다. 그녀의 눈은 늘 다음 장면을 향해 있었다. 그 다음 단계는 신뢰의 분리였다. 설연화는 윤씨 대부인에게 은근히 말했다. 내가 장부를 오래 만져왔다는 것, 돈의 흐름을 잘 안다는 것, 그래서 혹시라도라는 말을 남겼다. 확신은 없고 의심만 남기는 방식. 윤씨 대부인의 얼굴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굳어지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불안은 그렇게 심어진다. 며칠 뒤 작은 사건이 하나 터졌다. 창고에서 곡물 자루 하나가 비어 있었다. 큰 손실은 아니었다. 하지만 윤씨 대부인은 그 사실을 크게 키웠다. 이 집에서 누가 손을 댔겠느냐는 말이 공기처럼 퍼졌다. 아무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나를 향했다. 설연화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일부러 창고 근처를 맴돌지 않았다. 억울함을 증명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누가 언제 어디를 오가는지, 누가 무엇을 먼저 꺼내는지 지켜봤다. 설연화는 생각보다 성급했다. 윤씨 대부인의 신뢰를 얻었다고 믿는 순간부터 그녀의 행동 반경은 넓어졌다. 그 넓어진 반경이 바로 꼴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예감이 들었다. 곧 나를 집에서 내보낼 명분이 만들어질 것이다. 명분은 언제나 도덕이나 체면의 얼굴을 쓰고 온다. 윤씨 대부인은 체면을 잃는 걸 무엇보다 두려워했고 설연화는 그 두려움을 정확히 이용하고 있었다. 남편은 그 순간에도 침묵할 것이다. 그는 늘 가장 늦게 깨닫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날짜를 셌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설연화는 빠르게 끝내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었다. 오래 끄는 판은 흔적을 남긴다. 그녀는 흔적을 싫어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빨리 끝내려는 사람은 실수를 한다. 그날이 오면 나는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집의 이야기는 집 밖에서 더 크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문서가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고 결국 사람들을 태운 무언가가 밤길을 달리게 된다. 아직은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다. 이건 단순한 며느리 쫓아내기가 아니다. 누군가는 이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판의 한가운데로 명분은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졌다. 사람이 조급해질수록 판은 빨리 굴러간다. 그날 아침 윤씨 대부인의 고함이 집안을 갈랐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고 숨이 가빴다. 누군가에게 들키기 전 먼저 소리를 질러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람의 호흡이었다. 안채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왔고 설연화는 한 발짝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눈에 띄었다. 사라진 것은 작은 물건이 아니었다. 상단의 인장함에서 보관하던 문서 한 묶음, 그리고 은전 몇 냥. 윤씨 대부인이 가장 아끼는 것들이었다. 그녀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얼굴로 사람들을 훑쳤다. 그리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멈췄다. 이 집에서 돈과 문서를 가장 오래 만진 사람.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은 판을 어지럽히고 어지러운 판에서는 진실이 늘 진다. 윤씨 대부인은 나를 향해 설마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설마라는 말은 아직 믿음이 남아있을 때 쓰는 말이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결론만 있었다. 설연화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마치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하지만 그 고개 숙임의 각도는 정확했다. 자신은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확신의 각도였다. 잠시 뒤 누군가 내 방에서 물건을 찾았다고 외쳤다. 문서와 은전이 내 짐 아래에서 나왔다는 말이었다. 너무 정확했고 너무 빨랐다.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생각을 멈춘다. 증거가 눈앞에 나타나면 의심은 사라지고 판단만 남는다. 윤씨 대부인의 손이 떨렸고 그 떨림이 곧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그 물건들을 보며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조작이 아니다. 이 집에서 내가 완전히 사라져야만 돌아가는 판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었다. 남편 최문서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나를 보았고 물건도 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 사건의 진짜 증거였다. 누군가를 믿지 않는 침묵이 아니라 판에 끼어들 용기가 없는 침묵. 그 순간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 윤씨 대부인은 내게 나가라고 했다. 설명도 확인도 없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잘라내야 했다. 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하는 순간 이 집의 규칙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대신 조용히 짐을 챙겼다.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억울하면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침묵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니까. 문을 나서며 나는 설연화를 한번 보았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지 않는 척했다. 이미 끝난 판의 말에게는 시선을 주지 않는다는 태도. 그 태도는 곧 후회를 낳는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집을 나서자 공기가 달라졌다. 집 안에서는 늘 숨을 죽이고 움직였지만 집 밖에서는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다. 이 판의 구조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윤씨 대부인의 욕심, 설연화의 계산, 남편의 침묵. 그리고 이 집이 가진 문서와 돈의 흐름. 이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곧바로 멀리 가지 않았다. 집 근처에 머물렀다. 설연화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자신이 이겼다고 믿는 사람은 뒷정리를 서두른다. 특히 돈과 문서가 걸린 판에서는 더 그렇다. 나는 그 서두름이 만들어낼 실수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 밤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났다. 집안의 불이 평소보다 일찍 꺼졌다. 사람들이 잠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나는 알았다. 이제 이 판은 집안의 싸움이 아니라 집 밖으로 번질 사건이 된다는 걸. 문서가 움직이면 사람도 움직인다. 사람이 움직이면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이 며느리 쫓아내기 사건이 훗날 왜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갔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줄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곧
밤길을 달리는 어떤 수단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게 될 줄도. 다음 단계에서는 설연화가 본색을 드러내고 내가 왜 일부러 사라졌는지. 집을 나온 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사람들은 쫓겨난 자가 멀리 간다고 생각한다. 창피해서, 두려워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판을 아는 사람은 다르다. 판을 뒤집으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몸을 숨겼다. 낮에는 움직이지 않았고 밤에만 숨을 쉬었다. 들키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생활이었다. 그날 밤 예상은 빠르게 현실이 됐다. 집 안에서 불이 꺼진 시간은 일정했고 그 일정은 너무 규칙적이었다. 규칙적인 어둠은 준비된 어둠이다. 나는 담장 너머로 안채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설연화는 성급한 사람이었다. 욕심이 큰 사람일수록 마지막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 조금 뒤 문이 열렸다. 윤씨 대부인과 남편 최문서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술에 취한 걸음이었지만 그 취함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술은 사람을 풀어놓지만 그날의 걸음은 너무 흐트러져 있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약이 들어갔다. 설연화는 늘 상대를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말로, 웃음으로, 그리고 필요할 때는 약으로. 잠시 후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였다. 설연화였다.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피며 안채로 향하는 걸음. 그 뒤를 따라 또 하나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백도철. 칼을 차고 다니는 사내였다. 움직임이 거칠었고 주위를 둘러보는 눈이 조급했다. 그는 이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속하지 않은 사람만이 갖는 긴장감이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그들을 지켜봤다. 이 장면을 놓치면 모든 판이 흐트러진다. 설연화와 백도철은 안채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장롱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서가 꺼내지는 소리, 천을 스치는 소리,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 돈과 문서를 만지는 사람의 손놀림은 다르다. 익숙하지만 조급하다. 그 조급함이 바로 증거다. 그 순간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튀어나가면 단순한 몸싸움으로 끝난다. 이 판은 몸이 아니라 구조를 무너뜨려야 했다. 잠시 후 그들은 짐을 챙겼다. 너무 많이 챙겼다. 욕심이 판을 망치는 순간이었다. 설연화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번 더 훑어봤다. 그 눈빛에는 승자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윤씨 대부인은 쓰러져 있었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끝냈다. 대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그들 앞에 섰다. 몽둥이를 쥔 내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분노의 행동이 아니었다. 이미 끝난 계산의 실행이었다. 백도철이 먼저 반응했다. 칼이 반짝였다. 그는 늘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왔을 것이다. 빠르고 거칠고 단순하게. 하지만 단순한 힘은 방향을 잃는 순간 무너진다. 나는 그의 동선을 읽고 있었다. 첫 발, 두 번째 손, 그리고 빈틈. 결과는 길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칼은 손에서 멀어졌다. 설연화는 그제야 표정이 바뀌었다. 그녀의 계산이 처음으로 어긋난 순간이었다. 나는 그들을 묶었다.
소라는 없었다. 소라는 불리하다. 대신 흔적을 남겼다. 묶인 손, 바닥에 흩어진 문서, 떨어진 은전. 이건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이었다. 나는 그 증거를 들고 관아로 향했다. 관아에서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말은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문서와 물건, 그리고 두 사람의 엇갈린 진술이 모든 걸 말해줬다. 사또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이런 판은 이미 여러 번 봤을 얼굴들이었기 때문이다. 설연화와 백도철은 끌려갔다. 그 순간까지도 설연화는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깨달았다. 이 사건은 집안 사기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문서의 일부가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갔고 설연화와 백도철은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판에는 사람을 태워 옮기는 장치가 있었다. 사람들이 밤에 오르고 아침에 사라지는 그 장치. 아직은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곧 이 이야기는 집 담장을 넘어 거리로, 장터로,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버스에서 내려 감옥으로 갔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관아 이후에 드러나는 더 큰 판의 실체와 이 집 사건이 어떻게 여러 사람의 인생을 묶는 구조였는지가 관아에서 돌아온 버스에 오르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사람 냄새가 아니라 포기한 냄새가 났다. 겉보기엔 짐수레였다. 곡식 자루와 나무 상자가 쌓여 있었고 바퀴도 평범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바로 느껴졌다. 여긴 이동수단이 아니라 선별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피했고 말소리는 없었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 버스가 움직이자 문이 안쪽에서 잠겼다. 그 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했다. 내려갈 수 없다는 뜻이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타 있었다. 비 때문에, 소문 때문에, 누군가의 부름 때문에.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 다들 잠깐만이라는 말을 믿고 있었다는 것. 버스는 중간에 몇 번 멈췄다. 그때마다 사람이 하나씩 불렸다. 이름이 아니라 사유였다. 전과 있음. 도망 기록 있음. 연줄 없음. 불린 사람은 조용히 내려졌다. 저항은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제야 알았다. 이 버스는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죄를 붙이는 순서를 정하는 곳이었다. 내 차례는 늦게 왔다. 그게 이상했다. 나는 정과도 없고 빚도 없었다.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다. 마침내 누군가가 내 쪽을 보았다. 눈빛이 아니라 장부를 보는 시선이었다. 그들은 사람을 보지 않았다. 사람 위에 얹을 죄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설연화가 노린 문서는 돈이 아니었다. 이 장부였다. 이 버스를 합법으로 만드는 종이. 버스가 관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제야 사람들 사이에 미세한 동요가 퍼졌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고, 누군가는 이미 체념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이 사람들 중 절반은 오늘 처음으로 범죄자가 될 예정이었다.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 포졸들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절차였다. 버스 문이 열렸고
사람들은 줄을 맞춰 내려갔다. 저항은 없었다. 저항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부서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윤씨 대부인이 한 일은 며느리를 내쫓은 게 아니었다. 사람 하나를 이 구조에 올려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구조 안으로 직접 들어온 유일한 변수였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이 판을 안에서 깨느냐, 아니면 나도 이름 하나로 정리되느냐. 다음 단계에서 이 버스를 운영하는 진짜 윗선, 그리고 왜 윤씨 대부인이 관아 마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나는 이곳이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정리하는 곳이라는 걸 알아봤다. 사람을 가려내고 기록하고 밀어넣는 곳. 판단은 이미 끝나 있었고 남은 건 서류를 맞추는 일이었다. 버스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곧장 나뉘었다. 왼쪽은 질문도 없이 끌려갔고 오른쪽은 잠시 앉혀두었다. 그 차이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쓸모였다.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대부분 연줄이 없었다. 마을에서 말 한마디 대신해줄 사람도 돈을 대신 내줄 사람도 없는 이들. 그들은 조사도 없이 죄인이 되었다. 기록에는 도주 우려, 불순 인물 같은 말이 적혔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오른쪽에 남은 사람들 중에도 떨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기회가 있었다.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이름을 불러줄 가능성. 그 가능성 하나로 사람은 끝까지 버틴다. 나는 그 틈에 섞여 있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게 이상했다. 이 구조에서 아무도 부르지 않는 사람은 두 종류뿐이었다. 이미 정리가 끝난 사람, 혹은 아직 쓰임새를 모르는 사람. 잠시 뒤 안쪽 문이 열렸다. 포졸들이 아니라 관복을 입은 자가 나왔다. 사또가 아니었다. 그보다 한 단계 아래, 그러나 실제로 손을 움직이는 자리. 사람들은 그를 문서방이라 불렀다. 문서방은 사람을 보지 않았다. 그는 장부를 보며 말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건을 읽듯이. 누군가는 빈 이야기가 나왔고, 누군가는 과거의 다툼이 끄집어내졌고, 누군가는 누가 봤다는 말 하나로 묶였다.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기록에 적히는 순간 그건 사실이 되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문서방의 손이 잠시 멈췄다. 장부에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나를 봤다. 그 시선에서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재판관이 아니다. 관리자다. 버스에서 관아로, 관아에서 감옥으로 이어지는 선을 지키는 사람. 문서방은 조용히 말했다. 이런 사람은 드물다고. 이력도 없고 소문도 없고 추천도 없는 사람은 보통 2단계까지 오지 않는다고. 그 말 속에는 칭찬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계산이었다. 나는 이 판에서 예외였다. 그리고 예외는 언제나 처리 대상이 된다. 혹은 이용 대상이 된다. 그날 밤 나는 감옥으로 보내지지 않았다. 대신 작은 방에 가두어졌다. 창문도 없고 소리도 없는 방. 그건 처벌이 아니라 대기였다. 그 방에서 나는 알게 되었다. 이 판에는 위가 더 있다는 걸. 버스를 움직이는 손, 문서를 바꾸는 손, 그리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손. 윤씨 대부인이 살아남은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는 판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판에 재료를 공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손들이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인물과 그 방에서 나는 시간을 잃었다.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게 숨소리만 남아 있었다. 여긴 감옥이 아니었다. 감옥은 죄인을 가두는 곳이지만 이 방은 판을 읽게 만드는 곳이었다. 문이 열렸을 때 포졸은 없었다. 대신 처음 보는 남자가 들어왔다. 관복도 상복도 아닌 옷차림. 하지만 눈빛만큼은 확실했다. 이 구조를 만든 쪽이었다. 그는 나를 보며 자리에 앉지 않았다.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런 배려는 사치였다. 그는 내 과거를 묻지 않았다. 대신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를 물었다. 버스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장부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윤씨 대부인의 집에서 어떤 냄새가 났는지. 그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파악했는지를 재고 있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내가 가진 유일한 방패였다.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장부 하나를 내 앞에 펼쳤다. 거기엔 내가 본 얼굴들이 적혀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졌던 사람들, 감옥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이미 팔려간 사람들. 그 이름 옆에는 짧은 표시가 붙어 있었다. 죄명이 아니라 처리 결과였다. 그는 말했다. 이 판은 오래됐다고. 한양이 커질수록 관리해야 할 사람도 늘어났다고. 그래서 법보다 빠른 구조가 필요해졌다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미리 분리하는 방식. 그게 이 버스와 관아의 역할이라고. 그제야 확실해졌다. 이건 부패가 아니었다. 시스템이었다. 나는 그에게 묻지 않았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그런 질문은 이 방에서 의미가 없었다. 대신 나는 그가 나를 왜 살려두었는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답은 하나였다. 그는 나를 버릴 수 없었다.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선택지를 던졌다. 조용히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살 것. 혹은 이 판 안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맡을 것. 그 말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거절은 가능했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그 순간 윤씨 대부인의 얼굴이 스쳤다. 그 여자는 이 판에 발을 들였다가 빠져나오지 못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선택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으로는 이 판을 끝낼 방법을 계산했다. 그는 내가 수긍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방을 나서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고. 문이 닫히고 다시 어둠이 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제 나는 이 구조의 안쪽에 있었다. 다음 단계에서 이 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작은 균열,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제안도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풀어주며 아무 문서도 주지 않았다. 대신 기억해야 할 것들만 남겼다. 누구를 만나면 안 되는지,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평범한 며느리로 보이길 기대한다는 말. 그 기대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알았다. 이 판을 깨는 방법은 밖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안에서 질서를 바꾸는 것이라는 걸. 윤씨 대부인은 나를 보자 울었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안도 때문이었다. 내가 돌아왔다는 건 아직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묻지 않았다. 이 집에서 말은 늘 가장 나중에 쓰였다. 최문서는 눈을 들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그는 이미 한 번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다. 나는 집안의 살림을 다시 정리했다. 이전과 달라진 건 손에 쥔 것이 빗자루가 아니라 열쇠였다는 점이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문서가 어디에 놓이는지, 누구의 이름이 장부에 오르는지.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가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윤씨 대부인이 했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의도적으로 흘린 소문, 관아 쪽으로 넘긴 이름,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정리 요청이 들어간 기록들. 그녀는 악인이기보다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서도 이용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조건을 내걸었다. 다시는 이름을 넘기지 말 것. 다시는 사람을 거래하지 말 것. 이 집에서 나가는 이름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 조건은 협박이 아니라 차단이었다. 그리고 그 차단은 곧 효과를 냈다. 버스는 여전히 움직였지만 이 집에서 타는 사람은 사라졌다. 관아의 문서방이 사람을 보내라는 신호를 보내왔지만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기록을 바꿨다. 이름을 지웠고 사유를 흐렸다. 이 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칼이 아니라 공백이었다. 그들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나는 너무 조용했고 너무 성실했으며 너무 평범해 보였다. 그렇게 판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한 집에서 시작된 작은 어긋남이 버스 하나의 노선을 흔들고 장부 한 줄을 비우고 관아 안의 계산을 틀리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이 구조가 나를 다시 삼키기 전에, 아니면 내가 이 구조를 완전히 드러내기 전에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판을 끝내는 결말, 마지막 선택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이 판을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었고 이름들을 한꺼번에 세상 밖으로 끌어낼 수도 있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버스, 장부, 관아의 연결선,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 내가 입을 열면 이 구조는 단숨에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판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한 번에 무너지는 건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피해자로 남는 선택을 했다. 영웅이 되는 길이 아니라 구조를 말라 죽게 만드는 길을 택했다. 나는 관아 쪽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기록만 남겼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방식으로. 장부의 빈칸, 맞지 않는 날짜, 이어지지 않는 흐름. 이 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윤씨 대부인은 결국 완전히 무력해졌다. 누군가를 밀어낼 힘도 끌어들일 힘도 없었다. 욕심으로 시작한 판이 욕심 때문에 끝났다는 사실을 늦게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남은 생을 조용히 보내게 만들었다. 최문서는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더 이상 침묵으로 도망칠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집안의 결정은 모두 내 손을 거쳐야 했고 그 사실이 그를 가장 괴롭혔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았던 사람은
끝내 선택당하는 쪽이 되었다. 버스는 어느 날 갑자기 멈췄다.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관아에서는 단순한 인력 조정이라 설명했지만 나는 안다. 사람이 줄어서가 아니라 쓸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걸. 문서방은 나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그 역시 알았을 것이다. 이 판에 더 손을 대면 오히려 자신이 기록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밥을 짓고 장작을 패고 집안을 정리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며느리였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이제 아무도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어떤 끝으로 이어지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끝까지 복수하지 않았느냐고. 왜 모두를 끌어내리지 않았느냐고. 답은 간단하다. 이 판에서 가장 큰 벌은 다시는 같은 짓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집을 차지하지 않았다. 이 판을 소유하지도 않았다. 다만 멈추게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게 이야기의 진짜 참교육이었다.